자, 최근 아카데미에서 무려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 수입 5억 달러를 바라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상영관 숫자인데 600개에서 좀 줄어든 듯 했다가 150개 수준에서 현재 2000개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고, 한국 내에서도 재개봉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티켓 판매가 4배가 되면서 흥행 역주행에 성공을 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아시아 때 최대 규모로 상영관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에서 박스 오피스 1위에 가면서 흥행 기대감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5억 달러라는 게 대충 어느 규모냐? 자, 우리나라 그 역대 흥행 순위 1위는 극한직업입니다. 관객 수로는 명량이 1위인데 매출액으로는 1위고, 그리고 이건 또 19년의 흥행 영화 1위, 신과 함께 2위, 안시성 3위, 완벽한 타인 4위, 독전 5위, 공작, 이 영화의 수입을 다 합친 거보다도 무려 더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2배가 넘어요. 그리고 이거는 CGV의 1년 국내 매출이 1조입니다. 근데 이 1조 매출에는 팝콘, 팝콘을 팔아서 발생시킨 매점 수익이 약 1900억이 있고요. 영화 보기 전에 광고 보시잖아요. 그 광고 매출 1000억이 있고, 그거를 뺀 나머지 금액 약 6900억인데, 이 영화 5억 달러는 이 거의 CGV의 1년 영화 매출과 맞먹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매출인 거죠. 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기생충의 매출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생충의 이러한 매출이 보여주는 우리나라 영화 산업, 나아가 미디어 산업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러면 과연 미디어 산업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우리나라 이 극장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죠. 자, 90년대 중반의 영화는 대개 이런 식이었습니다. 피카디리 극장이 이랬고요. 이 서울극장이 이랬고,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90년 중반까지만 해도 영화관은 이 담배 냄새와 이 쾌쾌한 그 곰팡이 냄새, 좁은 의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영화를 상영하기 불편한 곳이었고, 오로지 영화만을 고시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넘쳐났고, 결정적으로 영화관 하나에는 상영관이 하나뿐이었죠. 그리고 특정 영화를 보려면 반드시 그 영화관을 가야 했어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한국 영화 최초로 100만을 넘었던 영화가 바로 이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입니다. 이 서편제는 상영했던 극장이 서울에서는 한 곳이었고, 단성사에서 무려 6개월간 상영을 했습니다. 6개월간 뺑뺑뺑뺑 영화 똑같은 서편제만 돌려가지고 서울에서 84만, 지방에서 16만에서 100만 영화를 찍어낸 거죠. 지금과는 이 상영 방식이 많이 달랐던 거예요. 어릴 적에 이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당시 이 오정의 누님이 엄청 예뻤다, 뭐 이런 정도 기억이 나긴 합니다. 이 당시 영화관의 감성을 좀 느끼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97년 전도연, 한석규 주연의 영화 접속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 피카디리 극장이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시죠. 이게 저작권 때문에 제가 길게 들어드릴 수는 없어서요. 이 피카디리 극장입니다. 97년이었죠. 자,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98년이 됩니다. 최초의 멀티플러스는 강변 11이라고 테크노월드에 생겼어요. 11인 이유는 상영관이 무려 11개였습니다.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거죠. 시설을 봐도 앞에 극장과 비교해서 다르잖아요. 깔끔한 좌석, 여러 가지 유의시설들. 현저한 서비스의 격차로 인해서 멀티플렉스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여담이지만 이 당시 이 CJ가 극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극장 사업팀이라는 거를 만들었답니다. 이 극장 사업팀은 이 6개월 동안 매일 서울 시내의 주요 극장에 가가지고 하는 일이 영화 보면서 영화관 불편한 점들을 보고하고 개선 사항을 고민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다고 해요. 6개월 동안 영화관에 가서 근무를 하면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후로 CJ가 엄청나게 성장하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 아마 전부 다 부사장 이상은 다 됐을 거예요. 님도 보고 뽕 뒀다고 행복한 직장 생활은 바로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CGV가 최초로 멀티플렉스 극장을 연 이후로 관람객 수는 미친 듯이 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관람객 수가 연간 한 5천만 명이었는데 13년에 2억 명이 달성하죠. 무려 4배가 성장을 하죠.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도 97년에 한 편이었는데 이후로 쭉 성장해서 이제는 4편이 되었습니다. 이 4편이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전 세계에서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미국도 3.88편에 불과하니까 이 격차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다 멀티플렉스가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 나오죠. 2013년에 2억 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관람객들이 많아지니까 예전만 해도 100만 영화가 엄청난 거는 이제는 흥행의 기준은 약 1000만 명, 1000만 명은 돼야지 좀 흥행 좀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주요한 1000만 영화로는 뭐 참고 삼아 아바타도 있고요.
실미도 이게 최초의 천만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왕남, 괴물, 해운대, 도둑들, 광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영화가 우리나라 이 미디어 유행을 선도하는 이 주요한 콘텐츠로 부상을 하는 거죠. 97년만 해도 연간 개봉작이 연간 43편 수준이었는데 13년에 되면은 170여 편이 연간 상영을 합니다. 이 영화 시장이 양적인 면으로나 질적인 면으로 모두 급격하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밝은 점이 있으면 어두운 점도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영화 산업의 구조, 가치 사실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최초 시나리오 작업이 끝나면 이 제작자들이 투자를 받으려고 투자 배급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영화 제작을 하죠. 영화가 만들어지면 배급사를 통해서 상영관에 뿌리고 영화 상영이 종료되고 나면은 IPTV나 케이블 TV, 뭐 지금은 DVD 많이 안 보죠. TV, 그리고 요즘에 많이 보는 온라인, 이런 걸 통해서 2차 판매가 나타나고 그 외에 이제 캐릭터라든가 뭐 OST 이런 식의 부가적인 판매들이 생깁니다. 수익 배분은 어떤 식으로 나눠가냐? 전체 관람 수익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극장과 배급사가 일단은 5대5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배급사는 자기들 수수료 4%를 제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투자사와 제작사에게 배분을 하는 거죠. 티켓 가격으로 봤을 때는 세금을 뺀 나머지 3,900원을 극장에 가져가고 배급사는 390원을 가져가고 투자사와 제작사가 약 2,800원 정도를 나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량의 경우 어떻게 수익을 나눴냐? 전체 매출이 908억이었는데 극장이 약 450억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제작비 200억을 제외하고 배급사가 수수료 45억, 나머지 요 이익을 투자사와 제작사가 6대4로 나눠 가져갔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배분 구조만 보면 사실 극장이 굉장히 많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극장 사업자가 깔고 가는 고정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극장 사업자도 이익을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여기 보면 18년 EQ 같은 경우는 아예 극장 사업자가 적자가 났죠. 생각해보시면은 극장 임차료 내야 되죠. 알바비 줘야 되죠. 그리고 관람객이 한 명이어도 영화 상영을 해야 되잖아요. 에어컨 들어가죠. 청소해야죠. 이러한 모든 고정비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극장 사업자는 이만큼을 가져가더라도 별로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극장 사업자는 전형적으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 거죠. 반대로 투자자와 제작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상위 20%의 영화가 전체 수익의 80%를 가져가거든요. 내가 상위 20%에 드는 순간 대박이 나지만 하위 80%에 들면은 쪽박이 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배급사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이 가치사슬 밸류체인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도 수익면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배급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일단 개념적으로 중간 도매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배급만 하는 건 아니고 같이 투자도 좀 하고요. 영화의 최초 기획에서부터 제작, 마케팅, 정산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해서 조언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애들입니다. 이 배급사가 가지고 있는 이 업계에서의 이 힘은 요걸 보시면 되는데 수익 배분에서 배급사의 몫을 50에서 55% 늘릴 수 있는 영향력을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배급사죠. 많이 보셨죠? CJ ENM, 쇼박스, 뉴, 롯데 이런 애들이 배급사고 참고로 이 쇼박스는 예전에 오리온 계열이었고 메가박스와 같은 회사였다가 나중에 분리가 된 거예요. 이 네 개를 우리나라에서는 빅4라고 부르고 미국은 빅6가 있습니다. 요 마크들만 봐도 어떤 애들인지 아시겠죠? 엔딩 크레딧이랑 오프닝을 보면 어떤 배급사가 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쇼박스. 영화관에 이런 오프닝 나오면 되게 설레시지 않나요? 영화 괴물의 엔딩 크레딧인데요. 여기 보시면 배급사가 쇼박스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감독은 봉준호였고요. 다시 멀티플렉스로 돌아오면 멀티플렉스는 기본적으로 이 자본의 투자 규모가 거대합니다. 상영관이 열 몇 개가 넘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로 멀티플렉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대기업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대규모 자본이 투자가 되었으니 안정적인 수익을 뽑아야겠죠. 안정적인 수익은 좋은 영화에서 나오는 거고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투자가 바탕이 돼야 되니 산업의 수직적 통합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보시면 CJ그룹은 투자, 배급, 상영을 하고 있죠. 오리온, 동양그룹은 쇼박스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메가박스를 통해서 상영을 했습니다. 롯데그룹은 롯데엔터를 통해서 투자와 배급을 하고 상영을 하죠. 투자, 제작, 배급, 상영 중에서
제작을 제외한 세계의 영역이 몇 개의 소수 대기업에 의해서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만 현상은 아니고 미국도 똑같았습니다. 아까 본 빅6가 상영과 배급을 같이 했었거든요. 산업의 수직적 통합이라는 면에서는 미국이나 우리나 뭐 똑같은데 이 방향이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상영하는 극장이 배급과 이 투자를 하게 된 건데 미국은 이 제작을 하는 회사에서 배급 상영으로 넘어갈 간 겁니다.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은 1970년대쯤에 파라마운트법이라는 거를 통해서 상영과 배급을 분리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지금과 같은 할리우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수직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 상영도 같이 하는 이 거대 배급사의 입김이 너무 세지니까 이런 제작사들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이들이 자꾸 이런 배급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감독이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배급사 와가지고 아 그렇게 하면 관객들이 싫어합니다. 요렇게 하세요. 뭐 돈을 조금 더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돈을 줄이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엄청나게 간섭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화된 독점 기업은 그룹 계열사들에게 유리하게 혜택을 부여를 하죠. 상영기관이라든가 뭐 마케팅, 정산 이런 거에서 좀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영화의 다양성도 좀 떨어지고 여기서 일하는 인력들의 처우라든가 이 제작 환경들이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이 영화 산업이 수직 계열화되고 스크린이 몇 개의 이 주요한 배급사에 의해 독과점이 된다라는 비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에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거대한 사업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영화판에 변화의 조짐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다음 편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